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에 파혼을 하고 이제야 주변이 정돈되어 글을 쓰게 된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이혼만큼은 아니겠지만 저 나름대로 파혼을 했다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꽤나 큰 상태예요. 글을 쓰게 된 원인도 누구한테 속 편하게 속풀이할 데가 없어서 커뮤니티를 찾다가 라디오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불행이 저한테만 일어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연들 중 몇 개 골라서 들어봤는데 저 못지않게 파혼으로 아픔을 겪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살짝 위안도 되면서 한편으론 저처럼 봉변당한 분들의 상처가 안쓰럽기도 하더군요. 고충이 있더라도 이런 곳에 사연을 쓰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까지 다 합치면 도대체 부당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걸까요? 세상살이 좀 행복하고 즐겁고 싶은데 그 단순한 것이 이렇게나 어려운 것인 줄은 몰랐네요. 저는 이번 파혼이 결혼 파투를 떠나서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제가 어떤 일을 겪고 하소연을 하러 왔는지 꼭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결혼을 하려면 서로 간의 신뢰가 무조건 밑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결혼 시작도 하기 전에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배우자에게 미련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는 끝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결혼이 엎어진 게 불과 한 달 전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전히 예비 신랑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의 불행을 무시할 수 없어서 파혼을 했어요.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돈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를 방해받는 장애물 중 손꼽히는 것 하나가 바로 돈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져 예비신랑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5년을 사귀고 결혼 약속을 하게 된 건데 5년 세월이 허무하게 돈 문제로 파혼을 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결혼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죠. 저는 예비신랑과의 결혼 생활에 로망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저희 친정과 시댁 이야기를 해볼게요. 양가 집안은 소득이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살고 있는 집 건물은 우리 친정이 좀 더 땅값 높은 곳에 위치했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이 얘기하는 예비 시댁 소득만 들었을 경우엔 저희 집 형편보다 훨씬 나은 위치에 있어서 그저 예비 시부모가 소소하다고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 신랑 말로는 예비 시부모가 소고기 식당을 하고 있다고 했고 매출이 연 10억은 되는 곳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 결혼하려고 모은 자금이 1억 8천 정도 된 것에 비해 예비 신랑이 한 9천 준비한 상태였더라도 딱히 예비 신랑이 돈이 없어서 못 모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비 시댁이 그만큼 돈을 버는데도 자기 힘으로 결혼 자금을 마련한 예비 신랑이 기특하기까지 했습니다. 예비 신랑의 효심을 본받아 저도 웬만하면 친정에 손 벌리지 않으려고 했죠. 그럼에도 집만큼은 친정에서 주는 호의를 무시하지 못했는데요. 저희 친정에서 전세로 세를 내놓은 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집이 건축도 얼마 안 됐고 집값 높은 아파트였어요. 세입자가 곧 만기 계약으로 집을 뺄 예정이었는데 친정 부모가 저희한테 그 집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모은 자금으로는 그 아파트 변두리에서도 살 수가 없는 마당인데 부모님이 싸게 주겠다고 하니까 그건 그야말로 좋은 기회인 거잖아요. 당분간만 제가 살고 있는 자취집에서 예비 신랑과 동거하다가 그 세입자가 나가면 그곳으로 이사 들어가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신이 나서 그 계획을 예비 신랑에게 전달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집 나오면 우리가 그 집 살면 될 것 같아. 거기 15억 아파트거든?
부모님이 우리더러 같이 합쳐서 5억만 내면 집 주겠다고 하셨어. 완전 잘 됐지? 그러네.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우리가 민폐인 건 아니겠지? 그렇게 큰 선물을 덜컥 받아도 되나 싶네. 우리니까 그런 싼 값에 그런 좋은 아파트 넘겨주시려는 거지. 자기야, 이건 완전 청약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 시작부터 너무 좋게 출발한다. 원래는 친정 부모님이 저희한테 아파트를 그냥 넘기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그 아파트를 저희한테 내주면 부모님 수중 수익이 줄거든요. 그걸 알고 있다 보니까 그냥 받는 건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마 남편도 이 사실을 안다면 당연히 돈을 조금이라도 내고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할 거라 믿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예비 신랑은 친정 부모님에게 고맙다며 예비시댁 가게에서 소고기라도 대접해야겠다고 너스레를 떨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당장 5억이란 돈이 없기 때문에 각자 부모님한테 갚을 생각으로 돈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다 2억 5천 정도는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예비 신랑도 예비 시댁에게 말해 2억 5천의 돈을 빌리겠다고 했었어요. 그때 시점에서 며칠 뒤에 15억 아파트 세입자가 빠질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당장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이 계획은 서로 부딪히는 의견 없이 수월하게 서로 수용했었습니다. 혼수의 경우는 새 집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 구입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제 자취방에서 동거를 먼저 시작했는데요. 동거를 먼저 하게 된 것도 예비 신랑의 출퇴근 동선 때문이었어요. 예비 시댁에서 출퇴근을 하던 예비 신랑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늘 피곤해하는 날이 많았어요. 그 때문에 제가 먼저 어차피 우리 결혼할 사이니까 동거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꺼내자마자 후회를 했어요. 너무 해픈 여자처럼 보였을까 봐요. 제가 너무 섣불렀나 싶어 어색하게 눈치를 봤는데 다행히도 예비 신랑이 고마워해 주더라고요. 정말 결혼까지 계획이 착착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 준비 과정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과 연락하면서 신혼살림에 대해 상담이나 정보도 받으며 결혼을 기대했어요. 그런데요, 한날 예비 신랑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야, 혹시 돈 좀 있어? 내가 이번 달 대출이자 낼 돈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여윳돈 있으면 조금만 도와주라. 이런 부탁할 때가 자기밖에 없네. 대출? 자기 대출 받았었어? 이전에 그런 말 없었잖아. 그리고 월급날 저번 주였는데 그새 돈 다 쓴 거야? 대체 뭘 하다가... 내가 우리 미래 자금 때문에 적금을 넣고 있었는데 대출 받았던 거 금액을 높게 고정했지 뭐야. 대출은 작년에 받았었어. 차 사는데 목돈이 없었거든. 부모님한테는 차마 손 벌릴 수가 없어서 자기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예비 신랑은 차 얘기로 둘러댔지만 왜인지 모르게 그게 다가 아닌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 예비 신랑 모습과 달리 좀 조급한 자세로 비쳤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저는 당연히 대출 빚이 있는 줄도 몰랐고 돈 빌려달라는 말을 하는 건 더욱 못 받기에 그날 좀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해하기까지도 다소 시간이 걸렸고요. 워낙 당황했던지라 별다른 의심까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줬죠. 오죽 급했으면 나한테 말했을까 싶기도 했고 예비 시댁까지 사정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예비 신랑의 자존심도 지켜주고 싶었어요. 제가 흔쾌히 빌려주니까 예비 신랑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미안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돈 문제는 사이가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건데. 걱정 마. 적은 돈도 아니고 이건 내가 꼭 갚을게. 너무 고마워 자기야.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까지 미안해. 어차피 자기 돈이나 내 돈이나 훗날 우리 미래를 위해서 같이 쓸 돈인걸. 도움 필요하면 부담 느끼지 말고 말해줘.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난 이런 것까지 다 공유하고 싶어. 그때 저는 정말 진심으로 예비 신랑이 돈 때문에 기죽는 게 싫었습니다. 저도 참 순수한 마음이었죠. 예비 신랑 배경이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저한테 몇백 빌리는 걸로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니 그 순간만큼은 저희 사이가 왠지 남처럼 느껴져서 더 흔쾌히 돈을 내준 것도 있어요.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던 것도 저희가 그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걸 예비 신랑이 알아줬으면 했었죠. 하지만 돈 빌리는 게 처음만 어렵지 두 번, 세 번 갈수록 요구가 쉬워진다는 걸 느꼈는데요. 예비 신랑이 제게 돈을 요구하는 날이 점차 늘어갔습니다. 그때마다 예비 신랑이 저를 찾아와 하는 변명은 가지각색이었어요. 부모님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술을 파는 바람에 2달 영업정지를 당해서 매출이 반토막 났다든지 목돈으로 건물을 사는 바람에 당장 권리금 낼 돈이 부족하다든지 엄마가 크게 사고가 났는데 여기저기 건물에 묶인 돈이 많다 보니까 수술비가 없다든지 등등이요. 예비 신랑은 자기를 좋아하는 제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난감한 이유들만 쑥쑥 골라 들먹이면서 제 돈을 빌려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돈을 뺏기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예비 신랑에게 언제든지 도움 청하라고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돈을 계속 빌려줬어요. 그리고 또 예비 신랑을 단연 믿기 때문에 돈 주는 것에 주춤거림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제 급여마저 예비 신랑에게 넘어가느라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걸 느꼈는데요. 하필 그날 예비 신랑이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급한 건 알겠는데 이젠 우리 결혼 자금에 손대야 돼. 나도 빌려주고 싶지만 이번 달은 자기한테 월급까지 토막내서 빌려준 거야. 아, 그렇지. 우리 결혼 자금은 손대면 안 되지. 내가 자기 돈 빨리 갚아줘 줬어야 하는데 미안해. 이번엔 내가 알아서 해볼게. 예비 신랑을 돕고 싶었던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호구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 스스로도 예비 신랑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호구가 맞았다고 흔쾌히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결혼 자금까진 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예비 신랑의 요구를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예비 신랑은 약속했던 대로 제게 조금씩이라도 돈을 갚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드디어 15억 아파트에 있던 세입자가 나가서 이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 저희가 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이왕 아파트가 나온 거 이사를 들어가 살기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각자 양가 어른들에게 2억 5천을 빌려 친정 부모님한테 보증금 주자고 예비 신랑한테 말을 했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비 신랑 표정이 그다지 이사를 반기지 않는 얼굴인 겁니다. 괜히 눈치가 보여서 답답했던 마음에 왜 그러냐고 먼저 물어봤어요. 그냥 우리 이 자취집에서 살면 안 될까? 여기도 우리 둘이 살기에 불편하지 않고 이미 이곳에 적응이 돼버려서 굳이 다른 곳에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가면 또 새 집 적응해야 되고 정신없으니까. 그날 예비 신랑의 의견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시 제가 신혼집에 대해 언급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신혼집으로 자취방이라뇨. 제 자취방은 저 혼자 살려고 구했던 집이기 때문에 겨우 10평인데다가 자가가 아니라서 신혼부부가 오래 살기엔 부적합한 곳이었어요. 저희 여건이 이렇게까지 어려운 게 아닌데 왜 10평짜리 남의 집에서 신혼살림을 해야 하나요? 15억 아파트를 5억에 살 수 있는 찬스가 왔잖아요. 그걸 왜 그냥 버리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당시 저는 예비 신랑의 뜬금없는 고백 때문에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머리가 얼얼했습니다. 예비 신랑의 의중을 몰라서 뭐라고 설득을 해야 될지도 몰라 머릿속이 새하했어요.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우리 지난번에 15억 아파트 가기로 약속했잖아.
여기서는 아이 낳아서 키울 수도 없고 남의 집이라서 물건을 함부로 할 수도 없어. 이렇게 좁은 데서 어떻게 몇 년을 더 살겠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사실은 부모님한테 돈 빌려달라고 아직 말을 못했어. 솔직히 앞으로도 못할 것 같아. 계속 부모님한테 불효하는 기분이 드는 거 있지. 내가 결혼 자금도 혼자 마련했듯이 독립까지 다 알아서 해내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 요즘 경기 안 좋아서 매출이 예전 같지 않거든. 자기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어. 그래도 우리 신혼집이잖아. 어머님 아버님도 자기 신혼집 때문이라면 흔쾌히 돈 빌려주실 거야. 가게가 적자라도 2억 5천은 있을 거잖아. 수십 년 동안 매출 10억대였다면서 어머님 아버님이 자기 장가갈 때 미천 대준다고 몰래 모아놨을지 어떻게 알아. 우리 집 사정은 내가 잘 알잖아. 적자난 게 생각보다 많이 커서 모아둔 돈도 거의 다 날렸어. 여기서 내가 말하는 건 돈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야. 그냥 부모님한테 부탁해야 하는 내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저와 예비 신랑은 그날 대화를 다 마무리 못하고 결국 어영부영 말을 끝냈습니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친정 부모한테 연락이 왔는데 예비 신랑의 입장 때문에 아파트 입주를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또 저는 예비 신랑 생각과 달라서 신혼살림을 그곳에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부모님께 어떤 대답도 솔직하게 전하기가 좀 그래서 일단은 직장 시기가 바빠 한 달만 이사를 미루기로 했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방편은 예비 시댁에 찾아가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었어요. 예비 신랑이 알면 못 가게 할 게 뻔할 테니 몰래 연차를 내서 차를 몰고 예비 시댁을 가야만 했습니다. 예비 시댁은 한 번밖에 안 가봤지만 제가 지리를 잘 외우는 탓에 쉽게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웃기게도 저는 바로 그날에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예비 시댁 가게가 11시에 오픈을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일부러 그 시간 전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연락도 없이 찾아갔더니 예비 시댁이 깜짝 놀라다가도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저는 예비 시댁의 환대를 받으며 아침상 대신 차 한 잔을 대접받았습니다. 이 먼 길을 어쩐 일로 왔을까? 연락도 없이 와서 놀랐네. 그런데 혼자 온 거니? 우리 아들은 같이 안 왔고? 네, 어머님. 제가 여기 찾아온 건 비밀로 해주셨으면 해요. 그이가 마음이 여리잖아요. 어머님, 아버님께 꼭 해야 하는 말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전하려고 찾아왔어요. 연락도 없이 온 건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아니야. 우리 사이에 죄송할 게 뭐가 있니?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아무 때나 방문하면 어때서? 그래, 편하게 말해봐. 뭔데 그러니? 다름이 아니라 저희 친정에서 해주기로 한 신혼집 이야기인데요. 그이한테 전해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아파트가 15억인데 저희 부모님이 5억의 집을 내준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모은 돈이 조금 모자라서 각자 부모님께 빌린 후 갚는 걸로 하겠다고 말을 다 맞춰놨는데 갑자기 그이가 안 하겠다고 해서요. 그래서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예비 신랑을 대신해서 부탁하러 왔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대충 공기의 흐름을 눈치챌 수는 있잖아요. 제가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예의 있게 신경 써서 말을 했는데 내내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두 분이서 저를 앞에 두고 대놓고 쑥덕거리는데 제가 확실히 놓치는 부분이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말을 하면 당연히 예비 시부모가 아들을 위해 그 정도는 빌려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 시부모 가게 매출이 연 10억이면 저희 집 소득보다 높은 편이었거든요. 예비 신랑 말로는 적자 난 지가 두세 달이라고 하는데 두세 달 만에 매년 10억대 매출이 동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첫 서사를 뱉으면 예비 시부모가 기다렸다는 듯이 알아채고 흔쾌히 부탁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예비 시부모의 반응은 전혀 제 얘기를 이해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제 얘기가 갑작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이가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 같다고 그동안 숨겼으니 이런 제안이 당황스러운 게 당연하죠. 하지만 요즘 집값 비싼 거 아시잖아요. 15억 아파트를 5억에 매매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이에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 벌써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만 그이한테 조금 보탬이 돼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 많이 당황스럽긴 하구나. 그런데 아마 아파트 얘기를 미리 해줬다고 해도 그 제안은 우리한테 무리이지 않나 싶어. 우리가 그만한 형편까진 안 돼. 요즘 경기 안 좋아서 장사가 잘 안 된다고 듣긴 했어요.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장사 수익이 연 10억이었다고 들어서 힘에 부치는 액수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힘드시다면 할 수 없네요. 다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예비 시댁과 의논을 하러 간 거지 강요를 하러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대화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부모가 제 말에 더 크게 놀라더니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알아서 해결해 보겠다는 것을 저지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연 10억이라는 것에 놀라서 손을 내젓는 거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소리니? 연매출 10억? 장사는 또 뭐고 듣도 보도 못한 소리다. 우리 아들이 그러더니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우리는 그런 집안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비 시모가 주절주절 설명하는 걸 간략하게 정의하자면 예비 시부가 과거에 사업을 2개 정도 했었는데 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억대 빚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예비 시모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랑 예비 신랑이 결혼할 사이니까 자기네 집 사정을 다 얘기해 주겠다면서 하는 말이 제가 예비 신랑한테 들었던 예비 시댁 형편과는 전혀 딴판이었어요. 말했다시피 예비 시댁에는 억대 자산이 아닌 억대 빚이 있는 상황이었고 소고기 가게를 운영한 적도 없으며 당시 벌고 있는 수익이 적어서 예비 신랑이 주는 생활비까지 보태어서 근근히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살고 있는 집도 전세 대출받아 마련한 집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아들 걱정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았어.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남겨줄 게 빚밖에 없으니 하루도 발 뻗고 자지를 못했다. 그게 너무 미안했는데 너처럼 상냥하고 배경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 준다길래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가 말년에 복이 있을 사주였나 봐. 며느리 하나 잘 들어와서 며느리 덕도 보고 팔자 피게 생겼으니 복권이나 다름이 없지.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우리 빚 갚는데 보탬이 되어주니 너무 고맙다 아가. 예비 시부모가 밝혀주는 형편에 넋을 놓고 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해 안 되는 말이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빚 갚는 데에 보탬이 되어주었다는 예비 시부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예비 시부모의 형편을 몰랐기 때문에 보탬이 된 적도 없고 뭘 도운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예비 신랑이 제게 빌려간 돈을 예비 시부모한테 다 갖다 바치고 있었지 뭡니까. 생활비며 대출이자며 제 돈이 안 닿는 곳이 없었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는 그걸 제가 당연히 나서서 해줬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저한테 낯빛 하나 안 바뀌면서 얘기를 한 거겠죠. 저는 여차저차 예비 시부모한테 인사를 올리고 도망치듯 급하게 나섰습니다. 예비 신랑한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 번 더 부탁을 하고서 말이죠. 당시 귀갓길 내내 제 머릿속은 어지러웠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된 건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수많은 물음표 중에서 저를 가장 혼란스럽게 했던 건 예비 신랑이 예비 시댁 형편을 숨긴 것도 아니었고 예비 시댁에 억대 빚이 있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비 신랑이 저를 속이고 돈을 갈취했다는 사실이 제겐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차라리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면 배신감이 이보다 덜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예비 신랑을 사랑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모든 걸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은 어느 순간부터 저를 돈 나오는 구멍으로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얼굴에 철판 깔고 갖가지 이유를 지어내며 돈을 빌려가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예비 신랑한테 저는 그저 돈 잘 주는 호구였던 것 같습니다. 예비 시댁에서 제 자취집으로 당도하기까지는 1시간 3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소요되고 집에 도착을 했을 땐 예비 신랑을 향한 제 마음이 꽤나 식어버린 상태였어요. 저는 예비 신랑이 퇴근할 때까지 집에서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당혹했고 나중엔 부정을 했는데 집에서 사태를 정리하는 내내 남은 감정은 분노뿐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제게 했던 말,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도 화가 났지만 그걸 떠나서 저를 무려 5년을 속인 거 아닙니까? 그것 자체만으로 저는 예비 신랑에게 신뢰를 다 잃었고요. 예비 시댁에 돈을 갖다 바친 걸로 모자라 개인적으로 꿀꺽한 돈도 있다고 하니까 속에서 천불까지 나더라고요. 저는 예비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속에 받치는 분통이 갑갑해서 결국 베란다 창문까지 열어야 했습니다. 당시 날씨가 꽤 쌀쌀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그 찬기운마저도 살이 아린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한참 동안 베란다 앞에서 머리를 식히며 지난 5년의 기간을 되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이 퇴근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귀가가 늦어지는 겁니다. 시간을 확인하려고 거실로 들어가려던 차에 베란다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물도 가지고 있으면서 15억 아파트 줄 거면 그냥 공짜로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식이 결혼한다는데 5억을 꼭 받으시겠단다. 심지어 여자친구는 자기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 싫다고 5억을 흔쾌히 해가겠다고 했대. 나 같으면 돈 좀 있는 부모님 덕 실컷 볼 텐데. 진짜 있는 애들이 더 유난이더라니까.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귀가 5년 연인의 목소리를 모를 리 없었고 저의 육감이 그 목소리가 예비 신랑의 것이 맞는다고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뒤로도 예비 신랑은 통화를 길게 이어갔는데요. 제가 알던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치꾼이더라고요. 예비 신랑 입에서는 말 나오는 족족, 재산 얘기, 돈 얘기 등등 제 친정 재력에 대한 욕심밖에 없었습니다. 예비 시부모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자취집에 신혼 차려도 좋다던 사람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군요. 예비 신랑도 15억 아파트에 갈망을 갖고 있었는데 들어보니 그 욕심이 저보다 훨씬 강하더라고요. 5억 마련할 돈이 없으니 그저 그 집을 공짜로 받고 싶어서 여태 연기를 한 거였어요. 그렇게 효자인 척 소소한 것에 만족하는 척을 하면 끝내 제가 친정 부모님한테 말해서 자기 몫의 5억까지 빌려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뻔뻔한 소리까지 하는데 얼마나 기가 차던지. 예비 신랑이 쥐뿔도 없는 걸 알아버려서 그런지 통화 내용뿐만 아니라 5년 동안의 예비 신랑 이미지가 전부 거지 근성으로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 더 이상 예비 신랑 통화를 엿듣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비 신랑의 실체를 알았고 제가 앞으로 행동을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었거든요. 예비 신랑이 바로 1층 화단 앞에 서 있었는데 저는 그걸 그냥 두지 못하고 냉장고에 있는 콜라를 가져와서 부어버렸습니다. 통화를 하다 말고 소리를 지르며 콜라 사례를 처맞던 예비 신랑이 뒤늦게 올려다봤을 때 저는 들고 있던 페트병을 던졌고 예비 신랑은 제 얼굴을 확인 못하고서 면상을 전통으로 맞았습니다. 얼마 뒤 예비 신랑이 쫄딱 젖은 채로 열을 내면서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콜라 단내를 풀풀 풍기면서 잔뜩 짜증이 난 얼굴이었는데 저더러 이 원룸 건물에 미친놈 산다면서 자기가 당장 경찰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경찰을 불렀다라. 제 입장에선 오히려 잘 됐다 싶었어요. 저는 그대로 주머니에 있는 폰으로
몰래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자기, 나한테 갚아야 될 돈 있지? 내 통장의 기록이 다 기재되어 있어서 얼마 빌려간 건지 모르겠으면 내역 뽑아줄 수도 있어. 근데 그거 정말 갚을 거야? 당연하지. 갚을 거라고 했잖아.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지만 어떤 관계는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 돼. 신뢰의 가장 기본되는 부분 아니겠어? 그래, 돈 문제가 신뢰의 대표적인 예시이긴 하지. 갚는다는 약속해줘서 고맙네. 갚을 의사가 있다는 걸 표현만 했다면 차용증 없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더라. 이제 짐 싸서 나가줘. 제 말을 단번에 이해 못하던 예비신랑은 안 그래도 콜라 때문에 짜증이 나는데 제가 다짜고짜 나가라고 하니까 더 언짢은 얼굴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도 여느 때처럼 제 기분을 먼저 생각해주는 착한 남자친구 역할을 하려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더라고요. 애써 고운 목소리로 무슨 말 하는 거냐고 제 말을 부정하는데 예비신랑 처지가 딱 물에 빠진 생쥐꼴이라서 우습더군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우리 신혼집 보증금 좀 빌려달라고 부탁했었어. 그런데 2억 5천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된다고 하더라.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자기 집안이 소고기 식당 하는 억대 자산가라고? 장난해? 자산이 아니라 억대 빚이던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볼래? 우리 집 갔다 왔었어? 왜 말도 안 하고 멋대로 찾아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지만 우리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잖아. 이렇게 말도 없이 찾아가는 건 습격 아니야? 무례한 행동이라고. 무례? 자기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속여온 5년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 우리 친정이 아파트 공짜로 안 주는 게 그렇게 억울했니? 돈 좀 있는 처가댁 덕 보면서 졸부처럼이라도 살아보려고 그랬던 거야? 여태까지 나한테 보였던 마음 중에 진심은 있었어? 정말 자기한테 크게 실망했어. 뭐야? 자기가 나한테 콜라 뿌린 거야? 미쳤어? 스토커도 아니고 남의 통화를 왜 엿듣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자기는 그저 콜라 처먹은 게 억울한가 보구나. 그럴 때가 아닐 텐데. 상황 파악도 못하네. 어머님 아버님은 너 이러고 다니는 거 모르시더라.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아서 부모님한테 손을 못 벌리겠다고 했었어? 자기가 말하는 효도는 뭐야? 남의 집 등쳐먹으면서 돈 갖다 바치는 거? 자기가 솔직하게만 말했어도 나 이렇게 끝내진 않았어. 자기는 나랑 우리 부모님을 모욕한 거야. 제게 계속 성난 얼굴을 하고 있던 예비신랑은 제가 파혼을 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당황하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화풀나고 어떻게 된 건지 다 설명하겠다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두 숨김없이 밝히겠다고 저를 살살 구슬리더군요. 예비신랑이 제 얼굴 보고 하는 말을 제가 어떻게 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 뒤통수에 대고서만 진짜 얼굴을 비추는 사람이잖아요. 콜라 범벅된 예비신랑의 손을 내친 저는 대답 없이 손수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대로 예비신랑을 밖으로 내몰았어요. 제발 자기야. 남자가 빈털털이라고 하면 자기가 안 만나줄까봐 거짓말 좀 한 거야.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남자의 순정은 앞뒤 상황 안 보고 그렇게 돌진할 수도 있는 거라고. 나 정말 자기한테 진심 아니었던 적이 없어. 어머님 아버님이 나더러 뭐라는지 알아? 시댁이 거지 형편인데도 흔쾌히 며느리 하겠다고 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 나보고 자기네들은 혼수해 줄 돈이 없으니까 돈 많은 우리 부모님한테 잘 말해서 신혼집 공짜로 해달라는 거 있지? 네가 바랬던 것처럼 말이야. 그건 우리 부모님이 뭘 착각해서 그런 거야. 빚 많은 거 숨긴 건 미안해.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헛꿈을 꿔서 그런 거지. 절대 너한테 빌붙으려는 의도로 말한 건 아니야. 내가 부모님한테 다 설명해 놓을게. 절대 네 돈 들어가게 하는 일 없게 할게. 응? 다들 그동안 나를 호구로 봤겠구나. 너나 시부모님이나 나한테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 보면 정말로 우리 집을 통해서 그 수억대 빚을 해결해 볼 심산이었던 거야. 바보같이 남자의 눈이 먼 나도 잘못이겠지만 그 순수한 마음을 이용한 네가 진짜 개자식이야. 저는 예비신랑의 변명조차 그만 듣고 싶어서 급하게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이 그걸 막아서며 그 사이로 무릎을 꿇어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로 가관이었는데요. 그럼 순순히 파혼할 테니까 이번 달 대출 이자만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 아니면 돈을 구할 데가 없대요. 어떻게 파혼하는 마당에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처구니 없어서 그냥 문 닫으려고 하는데 예비 신랑이 갑자기 자세를 일으켜 제 어깨를 센 힘으로 붙잡았습니다. 좀 전까지는 나름 자기가 지켜온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이게 바로 예비 신랑의 본 얼굴인가 싶을 만큼 낯선 모습을 보였어요. 내가 너한테 쏟은 시간이 얼만데 너한테 나만큼이나 잘해줄 사람 있을 것 같아? 잘 생각해. 네 나이 적은 거 아니고 더 이상 너만 보고 헌신해줄 남자 없어. 여자는 나이 30부터 꺾인다는데 넌 30살도 이미 훌쩍 넘겼잖아. 나랑 끝내면 네 처지 헌신짝이나 다름 없어진다는 거 몰라? 아, 그래. 너는 날 여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집안 배경은 어느 정도 되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적당히 비위만 맞춰주면 재산을 갈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나한테 잘했나 보네. 내가 헌신짝이 되더라도 애초에 구멍난 양말 수준이던 너보다는 멀쩡한 삶을 살겠지. 제가 예비 신랑의 정강이를 냅다 차버렸을 때 예비 신랑이 아파서 소리를 꽥 질렀는데요. 갑자기 저한테 손을 올리더라고요. 자기도 더 이상 저한테 참아주기 싫다면서 다 망해버린 마당에 자기 분한 마음이나 풀어야겠다고 제 얼굴에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제 편이었던 거죠. 때마침 예비 신랑이 신고했다던 경찰이 왔고 저는 경찰한테 도와달라 소리치며 예비 신랑이 나를 스토킹 당한다고 잡아가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예비 신랑은 2명의 경찰에게 강하게 연행되어 1층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비 신랑은 질질 끌려가면서도 저한테 욕짓거리를 내뱉었어요. 비록 모든 게 사기였지만 그래도 한때 제가 5년을 사랑했던 남자였는데 예비 신랑에게 욕을 가득 먹으니 기분이 참 생소한 거 있죠. 그러고 보니 5년을 연애하면서 예비 시부모 가게에 딱 한 번 가봤는데 그것도 남의 식당이었네요. 파혼을 하고 난 뒤에 한 번 그 가게를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멀찍이서 지켜보니까 시부모가 그 소고기 가게에서 일을 하곤 있었지만 식당 사장님은 따로 있었고 2분은 그냥 직원으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저는 시부모님 가게라고 거하게 착각한 거였어요. 어쩜 제가 의심을 한 번 안 했었는지 모르겠네요. 하긴 어느 누가 매사에 탐정 모드로 의심하면서 살겠습니까? 제가 예비 신랑에게 너무 큰 마음을 주었고 많이 의지했던 탓을 해야겠죠. 이제와 돌이켜 생각해보니 예비 신랑 행동에는 참 수상한 것들 투성이었어요. 특히 예비 시부모랑 저를 잘 못 만나게 했거든요. 예비 신랑은 항상 예비 시부모가 바쁘다는 이유로 자기 부모님한테 방해되고 싶지 않다면서 딱 한 번 데려가 준 게 다였습니다. 그때도 이상함을 감지했어야 하는 건데 후회스럽네요. 제가 봐도 제 눈치가 많이 둔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단 하루 만에 파혼을 고민했고 결정지었습니다. 억대 빚이 있는 집안 때문에 저희 친정에까지 피해를 줄 수 없으니 파혼이 맞겠죠. 예비 신랑은 경찰에 끌려간 이후로 제게 찾아오질 않았어요. 진득하게 들러붙을 줄 알았는데 무슨 생각인지 발길을 완전히 끊어버렸더라고요. 아마 갚아야 될 돈 때문에 어떻게든 머리 굴려 금액을 깎으려고 계획 중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무조건 법의 힘을 빌릴 생각입니다. 변호사 선임할 여건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제게 불리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두렵지 않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한 2주 지났나? 예비 신랑이 제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는데요. 연민작전을 펼치기로 했나 봐요. 자기 부모님까지 팔아가면서 저한테 동정을 끌어내려고 애쓰더라고요. 자기 부모가 나를 보고 싶어 한다. 건강이 안 좋다. 마지막 가는 길 소원이
나랑 결혼하는 거다. 별소리를 다 하면서 제 퇴근길을 계속 막은 적이 있습니다. 이미 파혼한 지 2주나 지났는데 제발 저더러 파혼을 물러달라고, 앞으로 더 잘할 거고 돈 빌려달라는 소리 안 하겠다면서 절대 저한테 피해 안 주겠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무려 5년을 속인 사람이 하루아침에 반짝하고 변하겠냐고요. 예비 신랑의 집착은 제가 일 쉬는 날까지도 이어졌는데 집 앞에 찾아와서 같은 말로 계속 사정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저는 또 경찰에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자취집 계약 기간이 남아서 당장 이사를 나갈 수가 없는데 자꾸 이렇게 찾아오도록 내버려 두면 나중에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르잖아요. 도무지 예비 신랑의 근성이 꺾일 생각을 안 차 저는 복도에 CCTV를 달아서 예비 신랑 행동을 모조리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예비 시부모한테 보내고 SNS에는 스토킹 영상으로 올려버렸어요. 경찰에도 신고해서 증거 영상으로 제출했더니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동안 빌려줬던 돈은 다행히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예비 신랑 음성 녹음이 법적 효력이 되어서 처리되는 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모든 게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무렵 예비 시모한테 한 번 전화 온 적이 있었는데요. 예비 시모마저 저를 설득하려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나는 정말 너희 둘 사이에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우리 애가 나쁜 마음으로 그러진 않았을 거야. 집에서 네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었는데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이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애는 정말 너 없인 못 살아. 지금 일도 억지로 다니고 있어. 죄송해요. 그이는 저한테 단 한 번도 진심이었던 적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여기서 제가 용서를 해버린다면 저랑 저희 친정은 정말로 천치가 돼버려요. 저도 부모님께 불효는 하기 싫네요. 제가 손해보는 결혼을 한다면 부모님이 많이 속상할 거예요. 제 말을 이해하기 싫은 건지 예비 시모는 마치 예비 신랑처럼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근데 예비 시모도 왠지 제 돈이 아쉬워서 붙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돈으로 빚을 조금씩 청산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제 도움이 없으니 다시 빠듯해서 잡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결국 더 이상 예비 시모의 징징거림을 듣지 않고 죄송하다는 말만 한 뒤에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결혼하고 혼인신고한 뒤에 겪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제 결혼이 엎어졌다는 것 자체는 무척 속상하지만 파혼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걸 감사하게 생각하려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내가 파혼으로 안심을 해야 되는 경험을 했을까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했네요. 무사히 결혼할 수는 없었나 싶기도 하면서요. 결혼 준비는 참 힘들고 어려운데 결혼 엎어지는 건 물 쏟는 것처럼 참 쉬운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천운으로 받고 누군가는 안타깝게 봐줬던 저의 파혼 과정은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5년간 하루 이틀 아니고선 매일 붙어있던 사람이 없으니까 좀 허전하긴 한데요. 그래도 예비 신랑의 실체는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이 기억을 완전히 잊기엔 안타깝게도 제 나이가 좀 찼기 때문에 완벽히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곧 40을 바라보는 제가 아픈 기억을 세월로 덮어버릴 수 있는 어린아이의 나이는 아니니까요. 그래도 제가 그 사람을 평생 기억하면서 계속 성숙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그 계기가 되기도 했네요. 제 이야기가 조금 시시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보다 더한 고충 겪는 분들이 많기도 하던데 각자의 고충은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지만 그래도 제가 살짝 더 나은 사정에서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은 좋게 합리화하려고 해도 많이 아프네요. 제가 씩씩한 척 아무렇지 않게 사연을 작성하긴 한데 아직도 입맛이 없어서 밥을 잘 못 먹고 있어요.
갑자기 세상에 혼자 동떨어진 느낌이 드문드문 올라오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기회를 통해 마음속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네요. 이런 얘기 친구들한테도 사실 하기 조심스럽거든요. 분명 친구들이 저더러 바보라고 욕할 것 같아서요. 어쨌든 전 계속해서 극복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요가 학원도 등록했어요. 마음 정돈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요. 다들 크든 작든 배신 안 당해본 경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무너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완벽한 패배가 아니겠어요? 모두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